자, 이번에 볼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취지가 무엇인가, 그 바탕에 있는 어떤 철학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계획법 체계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을 뭐 또 들여다보내야 할 텐데 지금 이제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받죠. 그 연역 중에서도 주로 도시계획법, 한 10년에 한 번씩 전면적인 개정을 했던 도시계획법의 주요한 어떤 개정 내용을 들여다봤죠.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생긴 이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금 더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대서 그 내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요 내용도 그 법조문에 대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그 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법조문을 들여다본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고 그 배경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법의 취지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는 건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란 건 뭐예요? 그 속에 미주알 고주알 내용들, 실제 사연들 이런 거 무시하고요. 그냥 표면적인 점잖은 내용만 내세운다는 게 명목적이란 말의 의미예요. 이 법조문만 읽어봐가지고는 1조, 2조, 3조 읽어봐가지고는 절대 내용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역시 배경에 대한 어떤 취지,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제정 배경이라고 그랬는데 연역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적이라는 것은 도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는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심연의 간격이 있죠.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틈 사이가 있다 보니까 계획법의 틈 사이가 균열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난개발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토계획의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거기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개를 하나로 합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선계획 후계발은 앞에 우리 법률 개론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법률의 개념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죠. 선계획 후계발하면 일단은 법의 철학으로 볼 때는 건축 자유의 원칙이냐 건축 부자의 원칙이냐. 자, 건축 자유의 원칙은요 개발 자체가 계획에 선행합니다. 계획이란 건 뭐예요? 국가의 규제죠. 그런데 건축 자유 원칙에서는 국가의 규제에 비해서 개인의 건축 자유가 개인의 개발의 자유가 선행해. 그러니까 선개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건축 부자유 원칙은 내가 땅에 있고 개발 권한이 있어도 계획이 먼저 있고 그 계획의 근거에서 내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건축 부자유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부자의 원칙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선계획 후계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계획 후계발, 말하자면 건축 부자의 원칙적인 개념들을 우리 법규 내에 도입하게 된 결과로 국토계획법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또 조금 이제 여러분들 법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개발 허가제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개발 허가. 자, 요것도 역시 유럽식 계획 체계, 그 다음에 건축 부자유 원칙과 역시 연결돼요. 다만 선계획 후계발은 어떤 독일식 상세 계획과 직접 연결되는 계획이고요, 개념이고요. 또 개발 허가제는 그 근원을 치자면 또 영국식하고 연결돼요, 영국식. 개발 허가제라는 건 뭐냐면 모든 개발 행위라는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건물을 짓는 것만 아마 개발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활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땅을 판다? 땅을 뭐 살짝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니라 한 50cm, 1m 이렇게 파게 되면요. 그것도 개발 행위예요. 또 심지어는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물건을 쌓아 놓는다. 물건을 뭐 1m, 2m 몇 달 쌓아 놓는다. 그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개발이에요. 물건 적치. 그렇죠? 또는 땅을 파는 것, 절토. 땅을 또 쌓아서 둔덕을 만드는 것, 성토. 이런 것들도 다 개발 행위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냐면 영국에는 경험론이고 그리고 영국은 허가주의라고 했죠. 허가주의. 준칙주의랑 허가주의 얘기도 여러분들 맨 처음 시간에 배웠었죠. 준칙주의는 정해진 규칙만 다 지키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거고 특허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규칙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특별한 그 개발의 성격
질, 영향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부를 판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특허주의거든요. 자, 영국식 특허주의가 바로 개발 허가제예요. 모든 개발에 대해서 사안별로 허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 허가라는 게 그런데 뭐냐? 규칙만 지켰으면 도장 꽉 찍어준다? 아니, 그거 말고 특허주의. 개발안을 갖고 와서 도면하고 계획들, 자금 조달 계획 다 갖고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공공관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가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몰라. 근데 준칙주의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에 나온 A항, B항, C항 다 지켰어? 그럼 뭐야? 관청에 갖고 가면 관청에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기로 되어 있어.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허가제는 개발을 직접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개발안을 들여다보고 최종적으로 허가랑 불허를 판정해 주겠다. 이런 제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한 유럽식 계획 제도죠. 그래서 이걸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개발 행위란 말이 법적으로 개발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건축도 있고, 뭐 아까 말한 절토, 땅을 깎는 행위죠. 성토, 물건 적치 뭐 등등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가제의 대상이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허가의 폭과 허가의 엄격성을 확실하게 늘린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하면 연동제란 말도 한문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텐데 연동이다, 연결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야. 연결해서 움직인다. 기반시설하고 뭐가 연결해서 움직일까? 기반시설하고 비례하는 게 뭐예요? 자, 기반시설 하면 어떤 지역의 도로, 학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랑 연결돼야 돼요? 당연히 그 지역의 상주 인구랑 연결돼야 되죠.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반시설은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기반시설은 잔뜩 늘어나는데 인구는 없다? 불필요한 과투자죠. 물론 요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개발이 있겠죠. 개발이라는 게 결국 인구를 갖다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기반시설과 개발의 양, 인구의 양을 연결해서 허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됐다? 안 됐죠. 안 됐어. 자, 난개발을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첫째, 계획 없이 개발되는 거. 계획 없는 개발. 내가 말하는 개발 계획은 이제 공공의 정당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기반시설 부족한 상태에서의 개발. 버스도 없는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애들이 셔틀버스도 안 와, 학교도 없어. 어떻게 됩니까? 난개발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난개발이거든요. 근데 난개발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또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난개발을 조금 그런 쪽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높고 우람하고 엄청난 규모로 지은 개발은 자기들이 보기 싫잖아 좀. 참고용으로 크게 지은 건물이 쫙 있고 그럼 그걸 난개발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크고 우람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 속으로 땅 위로 서빙 다 되고요. 지하철, 도로, 뭐 학교, 상하수도 다 되면요.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는 사람들이 편한데 뭐 그거를 우리가 눈에 꼴 보기 싫다고 난개발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난개발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는 거슬리고 안 거슬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난개발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시설도 부족한 거죠. 대표적인 한때 용인의 막 난개발이 90년대에 될 때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애들이 학교가 없어. 차 타고 가야 되네. 또는 통근해야 되는데 통근 버스가 없어. 버스 노선이 없어. 그렇게 치면 우리 한동대도 난개발인가? 그동안 시내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없었죠.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지금 305번 이제 시내버스가 들어오게 됐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일종의 난개발인 거예요. 서비스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난개발이다. 난개발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발이니까 난개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반시설과 들어오는 인구를 연계시켜요. 그 말은 뭐냐? 기반시설이 없으면 개발 허용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간단하죠. 난개발 막는 법, 기반시설 없는 곳은 개발 허용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개발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반시설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자기 땅에 있어도 기반시설이 없다 그럼 개발을 못해요. 첫째, 기다리든가. 둘째, 답답하면 네가 지어. 누가? 민간개발업자가 그럼 기반시설을 지어? 말이 돼요? 되죠. 내가 여기에 100억대 공사를 해가지고 30억이 남는다. 30억이. 근데 도로가 없어.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돼.
도로개발공사 비용 보니까 10억이야. 까짓 거 10억, 내가 30억 버는데 10억 투자해서 그냥 해버린다. 가능하죠? 초등학교가 없어서 개발이 안 돼. 초등학교가 기반시설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까짓 거 내가 아파트 짓고 50억 남는데 한 20억 학교 시설 투자에 내가 기부하겠다. 그러면 개발을 정부에서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개념이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입니다. 말하자면 민간인이 직접 기반시설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도 또 우리가 설명을 받고 살 수 있겠죠. 그게 기반시설 연동제다. 그런 개념들이 이 법의 개념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전반적으로 뭡니까? 난개발을 갖다가 막기 위한 제도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막 달리다 보니까 난개발이 얼마나 많고 심각하게 뇌리에 그 문제가 박혔으면 법의 제정 배경에 이렇게 난개발 방지가 이렇게 각 항마다 사무치게 이렇게 들어가 있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잖은 얘기, 노미널한 얘기, 명목적인 얘기,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 체계 구축.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거는 굳이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는 그러면은 자, 국토계획법이 없었을 때는 법의 체계, 조항이 아니고요. 법 조항이 이루는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어요. 자, 여러분이 볼 건 요 세 개만 보면 돼요. 요거. 자, 상위에는 뭐가 있었다? 국토계획의 도시계획의 헌법적인 위치, 헌법과 같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그 뒤에는 뭐가 됐다? 국토기본법이 됐죠. 2002년에 옛날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국토 전체의 일종의 어떤 비전과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성을 모색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부흥 떠 있고, 자, 이건 여기서부터 하늘과 땅이에요. 위로는 하늘, 밑으로 땅. 자, 땅으로 내려왔어. 땅으로 내려오면 이제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당연히 도시계획법이 도시지역을 관리해. 그리고 그 밑에서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광역계획, 상세계획 등등이 있다. 물론 상세계획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고 그러죠. 어쨌든 중요한 건 도시계획법이 도시지역을 관할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 빼놓고 다. 양으로는 이게 훨씬 더 많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계획 대상이에요? 아니야.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 어떻게 된다? 도시계획법만 계획이고 얘는 계획이 아니야. 그리고 요 사이에서 무한한 또 난개발이 나타난다. 이게 옛날의 법체계의 모순이었어요. 도시랑 비도시가 철저하게 갈라져 있는 건 상위법이 있고 없고 이건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상위법 어차피 규제하는 법은 아니니까. 중요한 하위의 공법 두 개가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요 사이가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별의별 현상이 다 생기더란 얘기야.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법령을 통합한다 형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뭐다? 도시계획법이 이만큼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라고 하면은 되게 단순해졌죠. 물론 위에는 국토기본법이 있죠. 국토기본법과 거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물론 당연히 계속 있죠.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 비도시 구분이 없어요. 도시 비도시 통합 모든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계획을 세워준다. 물론 자, 도시 지역을 관할하기 위한 계획이 있고 그거 말고 비도시 지역에는 또 비도시 지역에 특별히 적용되는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법이라는 건 국토부뿐 아니라 농림수산자원부, 요새 부처 이름이 어떻게 되나? 뭐 농림부라고 쳐요. 농림부나 뭐 국방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과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법들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것들을 개별법이라고 그래요. 개별법도 결국은 도시 비도시 지역을 통합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결국 국토이용관리법이 모든 국토를 관할하는 가장 최상위법이면서 단일한 법. 이제는 구분 없죠. 도시 비도시 구분 없죠. 그래서 통합법으로 만든 것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거고 그 내용과 취지는 앞에 나온 바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주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합시다. 첫째, 국토계획 체계를 개편한다.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 시는 도시를 얘기하고요. 군은 비도시를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도시계획 대상이다. 도시계획이요. 여러분 도시만 계획하고 시골은 안 계획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적으로 계획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이 도시계획의 대상이 된다. 또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두 가지 단계 얘기했었죠. 첫째, 도시기본계획. 둘째, 지구단위계획인데 지구단위계획이 명목상으로는 사실 도시관리계획에 속해 있다라고 그랬죠. 도시기본계획은 약 20년 정도를 바라보는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약 5년을 바라보는 계획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경향이 지금 강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되면서 이제 모든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든 간에 두 가지 단계,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둘째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곳이 없어. 자,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인데, 그러면서 그 선계획이 뭘 얘기하냐? 바로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해요. 도시기본계획은 좀 그 시군구 전체의 커다란 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은 그 중에 특별히 개발되는 하나의 일련의 땅덩어리,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계획, 구체적인 건축에 대한 부분까지도 규제를 하게 되는 상세한 계획, 그걸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선계획 후개발할 때 선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내지 않겠지만, 첫째 도시기본계획, 둘째 지구단위계획이다. 내지는 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개편됐어요. 자, 용도 지역 하면 여러분들 이미 뭐 눈치를 다 채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또 갈라지고 여기 또 갈라지고 각각 또 한 두세 네 개씩으로 다 갈라져요. 여러분 나중에 다 외우고요. 그거에 적용되는 건축 규제까지도 여러분 다 외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시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해야 돼. 지금은 일단 여러분 주상공록 레벨 정도만 알아두고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는 모든 지역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니까 용도 지역도 개편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도시 지역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비도시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애들은 이제 손을 대야 되겠죠. 자, 문제가 됐던 애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자, 도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비도시가 있었죠. 비도시도 명목상으로 세 개로 또 구분을 했어요. 준도시, 농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설악산 뭐 이런데 이제 완전히 개발하지 않고 보존만 하는 데는 자연환경 보전구역, 이렇게 있었어요. 비도시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계획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땅덩어리죠. 농사 짓는 곳, 뭐 설악산 한마디로. 그다음에 준도시라는 게 있었는데, 도시에 준하게 개발해서 이렇게 농촌 지역에다 뭐 취락을 뭐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것도 도시에 준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준도시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준농림 지역이라는 게 생기면서 요 사이에 준농림 지역이 또 싹 들어갔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용도 지역 개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용도 지역 지구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각 용도 지역별로 적용되는 건물의 뭐 용적률, 건폐율 규정 숫자로 나오는 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외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대충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용도 지역 하면 뭐 기본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뭐 기억하고 있죠? 근데 요것들이 다 뭐예요, 요거는? 비도시 지역이 아니라 도시 지역의 용도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에 주상공록. 비도시에도 용도 지역이 당연히 있긴 있죠. 근데 얘네들은 계획하고 자치구간에 이미 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비도시라면 강인 농업 지역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설악산이니 속리산이니 대규모 이제 산림 자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자연환경 보전구역이라고 그래요. 여긴 진짜 개발을 전혀 안 하는 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조금 애매한 놈들이 있는데 여러분, 준도시라는 게 또 있어요. 준도시. 도시는 아니지만 비도시 지역에도 도시에 준해서 개발하게 한다라는 준도시가 좀 있었어요. 존재감은 좀 약했지만. 거기다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여기 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하나 준농림이라는 게 들어가죠. 준농림. 그래서 실제로 준농림이 농업지역의 옆에서 일종의 농업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농업지역을 지탱해주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으로 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준농림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뭐 도시나 농촌이나 땅이 좁기 때문에 결국은 다 다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지역 주변에 있는 약간 개발 가능한 지역이면 어떻게 돼요? 도시지역과도 붙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하게 해주니까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와서 기거하면서 거기 아파트가 막 올라가면서 오히려 난개발이 되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준농림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용도 지역들을 개편을 해요. 개편을 하는데 뭐 도시를 따로 개편한 건 아니고요. 비도시 지역의 용도들을 개편을 합니다. 얘는 어차피 지금 뭐 얘는 그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개발할 일이 거의 없어. 설악산에다 갑자기 아파트 지을 일 없잖아. 그래서 그나마 개발 가능한 이런 땅들, 주로 대부분 준농림, 대부분 준도시, 그리고 농업지역도 일부 요만큼을 이제 문제가 되는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들을 얘네들도 묶어서 좀 괴상한 이름을 붙여요. 관리지역. 법의 명칭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이렇게 피상적이고 종합적인 이름들이 많습니다. 뭘 관리하겠다는 건지. 자, 준도시, 준농림, 농림. 농림은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뭡니까? 비도시 지역 중에서 결국 문제가 되었던 난개발이 생기는 데가 얘들이죠. 주로 준농림 지역이고, 얘네들은 그동안은 계획이 없이 개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계획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얘네들한테 새롭게 계획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국토계획법의 가장 중요한 진보가 되겠죠. 도시지역에 어차피 계획이 있었으니까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이 없었던 놈을 계획으로 때려잡는다는 표현은 조금 그러네. 어쨌든 계획을 부여해, 적용해. 뭐냐? 준농림, 준도시, 그리고 일부 농림 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한테 어떻게 계획을 할까? 얘네들을 그냥 없애고 통으로 관리지역이라고 해. 관리지역. 통으로 하면 너무 상세한 계획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관리지역을 나중에 다시 결국 세 개로 나눠. 뭐냐?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세 개로 또 나눠요. 또 굳이 세 개를 통합하고 나서 세 개로 나누는 건 또 뭐람? 하지만 나누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요. 준도시, 준농림, 농림이 이런 거는요 굉장히 애매한 구분이고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구분이야. 근데 관리지역으로 적용되는 순간요, 얘네들은 뭐냐면 공간 분석 대상에 들어가요. 이른바 개발적성평가라는 게 있어요. 개발적성평가. 개발적성평가는 그 땅을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용도 지역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GIS를 돌리는 거야.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GIS를 돌리는데 결국 뭐냐,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 땅인가 보존해야 될 땅인가, 그거를 지표로 해서 GIS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지표가 들어갈까? 예를 들어서 도시랑 멀리 떨어져 있고 도로가 잘 없고 뭐 습지랑 가깝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존해야 되는 땅들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미 도로가 나와 있고 이미 페이빙, 콘크리트가 많이 깔려 있고 도시 지역이랑 가깝다, 환경이 이미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적성평가, 뭐 개발적성평가라고도 하고 토지적성평가라고도 하는데, 땅덩어리에다가 진짜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새롭게 용도지역을 나눠요. 자, 기존의 용도지역은 그냥 생긴 대로 그때 법규에서 붙인 용도지역이고요. 지금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관리지역으로 묶은 다음에 새롭게 그 관리지역을 다시 토지적성평가를 돌려 등급에 따라서 등급 중에서 개발 가능한 놈을 골라내. 개발 가능한 놈을. 그래서 걔한테 어떤 지역을 주느냐? 뭘 주겠어요? 생산을 주겠어요? 보전을 주겠어요? 계획을 주겠어요? 계획을 줍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보존관리지역은 사실 자연환경 보전구역이랑 마찬가지죠. 보존하겠다는 자연의 땅들. 계획관리지역은 뭐냐? 개발이란 말은 없죠. 다만 계획을 세운 후에는 개발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 뭐예요? 첫째, 지구단위 계획. 첫째, 도시기본계획. 둘째,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도 1종과 2종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는 2종이 적용되는 것이겠죠. 자, 이 프로세스를 알겠어요? 기존에 계획이 없고 건축 자유원칙으로 개발되던 애매한 난개발의 땅들, 난개발의 가능성 있는 땅들, 걔네들은 통으로 관리지역으로 묶는다. 묶기 위해서 묶는 게 아니라 묶은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제, 말하자면은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GIS를 돌려. 그 등급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놈들만 추출해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그래서 얘만 개발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과학적으로 용도지역을 배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상당히 진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법 내용에 일종의 GIS, 공간분석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진일보한 그런 형태의 법입니까? 결국 이런 평가제도라는 건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법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들이 오늘날 법이 어떤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주상공록 도시지역은 그대로 가요.
근데 준도시, 준농림, 농림 관리 지역으로 갔다. 물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농림 지역 전체가 여기로 간 게 아니야. 이게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농림 지역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다만 농림 지역의 일부가 관리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농림 지역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야 달라질 필요 없죠. 그리고 이 중에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만 이것이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 된다. 여기 관리 지역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토지 적성 평가 과정이라고 그런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 지역을 좀 더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용도 지역에 이제 관리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에 대한 행위 제한 계획 수립 전까지 행위 제한을 하게 되고 올 스톱 그동안의 개발 가능한 땅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스톱 동작 그만 계획 수립 전까지 개발 끝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행위 제한 같은 경우도 계획법 차원에서 조금 더 또 내용적으로 달라진 지역도 부분들도 있어요. 행위 제한을 네거티브 차원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네거티브하면 부정적 차원이죠. 뭐는 하지 말라. 법이라는 게 주로 하지 말라 요거 안 돼 저거 안 되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에 한해서는요. 다른 법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국토계획법에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걸 하면 좋아. 저걸 하면 보너스를 줄게. 이런 게 있어요. 장려제, 인센티브라고도 그래요. 요걸 하면 이런 지원을 해줄게. 저걸 하면은 뭘 해줄게. 이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뭐뭐 하면 좋아. 뭡니까? 포지티브 방식의 법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발 밀도를 현재 도시의 녹지 지역 수준까지로 유지하고 그랬다라는 것. 관리 지역을 갖다가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 되면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도시 지역에도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경관 지구, 미관 지구처럼 도시 지역에만 지정되는 지구. 지역은 알겠는데 지구는 또 뭐냐? 자, 보통 우리가 용도 지역 점 지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조닝 제도를 영어로 볼 때 조닝 제도를요. 우리나라에선 용도 지역 지구라고 그래요. 도시 지역에서 주상 공록, 그다음에 비도시 지역에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것들은 지역으로 끝나죠. 역. 근데 지구라는 것도 있어요. 지구. 조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닝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으로 끝나는 애들이 있고 지구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좀 헷갈릴 텐데 별거 아니에요. 영어로 기억하면 되게 편합니다. 법규를 읽어보면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저는 영어로 딱 규정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용도 지역에는요. 그 땅덩어리에 유스를 갖다가 정해놓는 거예요. 유스. 말 그대로 용도잖아. 용도. 뭘로 쓸 거냐? 이 땅을 나는 집을 지어서 살 거야. 주거 용도죠. 가게를 지어서 팔 거야. 상업지역이죠. 땅의 쓰임새를 얘기하는 것들이 용도 지역이고요. 지구는 뭐냐면은 요거는 영어로는 펑션 또는 퀄리티 이런 것들이 돼요. 내가 가게를 짓는데 그 가게를 그냥 내 맘대로 그냥 구멍가게, 허름한 구멍가게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전면부를 갖다가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을 해서 저 경리단길, 황리단길에 있는 그런 가게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퀄리티로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지구라는 거는 그 쓰임새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의 기능이나 퀄리티를 갖다가 규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딱 이해가 가죠. 그래서 지구라는 거는 미관 지구가 있어요. 미관 지구는 미관에 신경 쓰라는 얘기죠. 근데 미관 지구가 상업 지역에 지정되거나 뭐 업무 지역에 지정되거나 그 용도 쓰임새는 관심 없어요. 얘는 미관 지구 안에 적용되는 건물은 미관을 신경 쓰라. 미관 신경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면부 파사드라고 하죠. 전면부 파사드 디자인이나 건물의 색채라든가 아니면 건물의 지붕의 형태라든가 높이라든가 미관 지구에서 특별히 적용하는 디자인 코드를 따라야만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유스에 관한 거예요? 아니죠. 펑션이나 퀄리티에 대한 것들이죠. 영어로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라는 거야. 저는 이렇게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권장을 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닝은 용도, 지역과 지구가 있다. 그리고 또 더해서 구역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합시다. 구역자로 끝나는 조닝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실제로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의 조닝 시스템을 다 합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도 있어요. 그럼 구역이란 건 뭐냐? 이건 애매해요.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 알다시피 이건 뭐랑 관련이 있어요?
국토 전체적인 구조랑 관련이 있죠. 도시 내부 뭐 건물의 어떤 전면 디자인 이렇게 사소한 문제,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라 국토 전반의 구조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국방이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임무들이 있죠. 그런 거랑 관련해서 큼직큼직하게 지정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역자가 붙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발 제한 구역. 또 여러분 뭐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구역자가 붙은 땅덩어리가 또 있어요. 뭡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것들은 이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는 셈이에요. 자, 그리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예전에는 도시지역에만 적용됐어요. 근데 이제는 비도시지역에도 또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들, 점잖은 얘기들. 친환경적, 계획적 개발 요소. 친환경적이라는 건 좀 명목상의 얘기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법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조금 설명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항목들은 많이 있죠. 첫째, 지구 단위 계획이 비도시 지역에도 적용된다. 원래 자, 도시 설계 지구 제도, 상세 계획 구역 제도 어디에 적용돼요? 도시 지역에만. 다 적용되나? 아니요. 일부 지역에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어디에 적용돼요? 도시, 비도시 다. 일부 지역에만? 아니, 전체다. 개발 가능한 전체 지역다. 그래서 2종이라는 건 비도시 지역을 겨냥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러죠. 근데 물론 지금은 1종과 2종도 또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제도 아까 설명했었죠. 법령에 맞으면, 자, 준칙주의 국가면 어떻게 돼요? 법령에 맞으면 무조건 도장꽝입니다. 허가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법령에 맞게 내가 갔어. 그런데 이 양반들이 살펴보더니만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대. 그리고 내가 만든 건물 디자인이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안 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개발 불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허만 되는 게 아니라 허가가 되는 경우 당연히 있고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건물이 높아서 뒤에 있는 건물의 일조를 가리니까 허가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건물과의 일정 간격을 떼어서 조금 더 일조를, 그러니까 태양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꾸는 한도 내에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조건부 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기반시설 연동제 있죠. 기반시설 연동제는 또 다시 세부를 하자면 개발 밀도관리구역 제도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반시설과 개발의 어떤 정도를 연결시킨다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죠. 기반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개발 못한다, 기다려야 된다 하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기다리기 싫으면 네가 지어, 네가 부담해. 자, 못한다, 기다려라 라는 게 개발 밀도관리구역이고요. 네가 돈 내서 그냥 기반시설 짓고 개발도 할래? 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위원회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공공계획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그 시의 시의원들이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넣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좌지우지한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긴 있지만, 자, 도시계획위원이라는 거는 그 해당 시의 도시계획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당 지자체, 그 도시, 그 지역의 계획에 대해서 그들이 의견을 내고 또는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인데 그 기능을 강화를 했다. 그리고 뭐 분과위원회도 내고 뭐 건축위원회랑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겹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심의를 하는 뭐 공동심의도 넣고 뭐 이런 얘기들이, 세부적인 규정들이 많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불만.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해당 시의 정책을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계획이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거 아니야. 브레이크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누가 구성을 해요? 시 또는 도의 시장, 도지사가 구성을 해요. 자기가 임명을 해.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자기가 구성을 한다? 뭐 어떻게 돼요? 경우에 따라선 자기랑 형님 동생하고 마음 통하는 사람들, 윙크만 딱 하면 이렇게 오케이 사인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 딱 뽑으면은 그 과반수 뽑는 거 못하겠어, 다 하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새 시장 도지사님들이 많이 자살, 뭐 깜빵도 가시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볼 때는 시장 도지사들이 너무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 같아. 그 시도에서 너무 왕이 되는 것 같아, 느낌이. 그 개발에 대한 권한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을 뽑는 게 시장 도지사니까 이 양반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겠냐라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혹한나 이분들이 비리에
운상이 되고 있잖아. 혹은 이 중에 뭐 도시계획위원회가 뇌물을 받았다, 뭐 공무원과 업자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쓱싹 해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